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네요. 또 여러분이 많이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엇갈리기도 하는 측면이 좀 있고요. 정답은 정년이었습니다. 정년 연장 필요할까? 6594님은 저는 94년생인데요. 아까 1부 때 오프닝 멘트처럼 내가 살면서 정년까지 몇 번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하면서 자산 관리합니다. 와, 야 대단하십니다. 94년생이신데. 와, 0358님은 저는 주부에서 정년 퇴직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주부님들은 정년 퇴직이 없죠. 4069님, 커피 안 주시면 성공예감에서 정년할 겁니다. 65세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60세까지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뭐 한 100세까지는 함께 하셔야죠. 정년 퇴직 없이. 4069님도 감사합니다. 9993님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정년 퇴직하고 꿈에도 그리던 전원 생활에 텃밭 가꾸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115님은 정년 퇴직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인생 이모저기 고달프지만 마음을 비우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4912님. 저는 벌써 정년 퇴직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마음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70세 넘으신 것 같은데 60세에 퇴직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아까 다른 분들이 그런 글도 보내주셨는데 6045님이 37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 퇴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너무 젊어 보인다고 놀라시지만 저는 감사와 기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60세 퇴직하시기에는 정말 젊으시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또 해봐야겠습니다. 증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연초 들어서 최근에 좀 많이 달려온 감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0.8% 내린 2632, 코스닥은 1.11% 내린 766 가리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1%와 3.5% 밀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1.8% 강세이고요. 나머지 시가총액 15위까지는 LG 에너지솔루션 빼고 모두 다 하락을 하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은 2%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2% 반등하고 있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이어가는 날이네요.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3원, 1433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430원대 초반에서 좀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또 최근에는 그 민간 기업들이 대한상공회의소단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기도 했죠. 또 내일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경제적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개미스쿨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준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벌써 내일이네요. 금통이 열리는 게. 시간이 잘 갑니다. 그래서 2월 25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이 좀 높더라고요. 예, 저도 한 표 했습니다. 박사님도 이번에 내릴 것이다. 예, 근데 애널리스트들, 이코노미스트들 이제 폴이라고 해서 투표를 많이들 하시는데 좀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배경으로요? 일단 뭐 물가가 안정돼 있잖아요. 1월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사실 아시는 것처럼 그 농축수산물 물가 그리고 공업제품 물가가 오른 탓이었고 네. 사회 전반에 있어서 어떤 뭐 근원 인플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같은 경우는 1.9%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그 물가 안정 목표가 2%이니까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연속 한 4달째 계속 그 근원 소비자 물가가 2% 밑돌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우리나라 경제 내에서 보면 물가 압력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특히 환율이 아까 1,430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네.
이 정도밖에 물가가 안 올랐다라는 건 아하. 이건 굉장히 우리나라 내부에는 사실 디플레이션 압력까지 있다고 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에서 6% 이상의 임단협 타결 뉴스나 또는 후한 보너스 지급이 나옵니다만 대신 우리나라 그 고용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아까 잠깐 정래환 원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2020년 60% 정도에서 2024년에는 62.7%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진 면이 바로 이 고용률이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전체 15세 이상 64세 미만 인구 중에 이 정도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그 지난해 연말 61.4% 그리고 1월달 61%.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예, 그런 걸 보면 물론 이제 계절성이 있는 게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일을 좀 적게 하니까 또 외부 활동이 어려우니까 이쪽에서 이제 고용률은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가 한 4년 연속, 5년 연속 꾸준히 경제 전체에서 일을 안 하고 또는 쉬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나라였었는데 지난해 연말 특히 12월의 그 충격 이후에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상태가 이어지는 것은 경제 내에 상당히 지금 강력한 불황이 왔다. 한파가. 화에 상당히 심한 한파가 왔고 이 심한 한파를 이제 이겨내려면 수출을 잘해야 되는데 이제 1월달 우리나라 조업 일수가 줄긴 했지만 마이너스 10% 수출이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의 제가 금통위원이라면 저는 저기 금리 인하할 때까지 난 집에 안 가겠다 그러고 거기서 회의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물가 지수 상승률이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봐야 하는 거고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안 내릴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 이후에는 어떨까요? 또 이게 정책 통화 정책이라는 어떤 그 기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인하 기조로 가면 또 계속해서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될 테고요. 이 올해는 바뀌기 어렵지 않나. 저는 현재 우리나라는 3%인데 네. 연말쯤에는 최소 2.5에서 2.25 정도까지는 내려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한 2번 정도는 추가 더 인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5년에 총 3번 정도는 내릴 것이다. 내려야 한다. 근데 더 내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인데다가 두 번째는 대외 환경도 녹록치 않아 가지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게 너무 대외 환경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냐 하면 모든 지출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축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 때 우리가 미국 투자를 발표한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간을 거고. 그때 열자. 그때 열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 정치 일정이 확정되고 누가 이제 유력해지고 또는 아니면 다시 대통령이 돌아오고 이제 이런 일들 보고 결정하자. 어찌 될지 모르니. 네, 그러니까 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의 특성이 현금을 움켜쥐자. 그래서 작년 우리나라 경상흑자가 990억 불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번 돈이 많았는데 지출을 안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움켜졌다. 달러가 들어온 걸 안 쓰고 움켜쥐고 있거나 심지어 한국에도 안 가져오고 해외에 그냥 두고 있다. 해외 지사들이나 은행에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상흑자가 많이 났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들이 해외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라든가 자본재라든가 중간재 수입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흑자가 그냥 소폭 나는 정도가 제일 좋지. 지금 우리나라처럼 1,000억 불씩 그러면 우리나라 1년 GDP가 2조 달러 정도 되니까 결국 GDP가 5% 이상의 경상흑자가 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안 좋은 거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본다라면 수지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건 시장의 참가자들, 기업의 참가자들이 달러를 움켜쥐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그러면 경제는 돌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와 투자는 그렇죠. 곧 나의 매출입니다. 그렇죠. 네, 이 연관을 생각해야죠. 국내에 들어와서 또 투자와 소비로 또 이어져야 하는데 어딘가는 지금 약간 좀 긴 다리 하나가 생긴 셈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금리 인하를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상을 하고 있다라면 증시는 또 그 어느 정도 미리 반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금리 인하 여부는 주식시장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국내 금리는 많은 영향을 좀 안 받죠, 우리 증시는. 네,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결국은 그 두 가지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급, 예.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또는 리밸런싱 투자자라고 불리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장에 이제 존재하는데요. 일단 모멘텀 투자자는 아주 쉽습니다. 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야 혹은 내릴 거야라는 예상에 따라 움직이는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투자자는 국민연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이제 지난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5%인데 10월 달, 11월 달 숫자를 저희가 보니까 10.9% 정도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 정도 목표에서 차이가 나면 자동으로 사게 돼 있습니다. 많이 비워진 거죠. 쪼그라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게 더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한국 증시가 부진했죠. 그러면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모멘텀 투자자와 저가 매수 투자자가 맞서는 같이 들어오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올해 뭐 3조를 샀네, 4조를 샀네 그러는 게 다 이 돈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미래의 성장 예상을 갖고 거래를 하는 시장이 하나 더 있죠. 이제 우리 아까 2차 전지가 오늘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비싸지만 이 회사가 올해 내년으로 가면서 이익 성장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난다고 생각되면 미래 이익 성장을 두고서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고 반대로 그걸 판 사람들은 야 저기 이익 성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되겠어. 이게 이제 매매를 일으키는 거죠.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일단 지금은 두 번째에서는 별로 메릿이 없고 네. 첫 번째인 거죠. 수급적으로. 예, 수급적으로 국민연금의 저가 매수로 시장이 올라온 시장이지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 요인은 별로 없는데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더 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요인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떤 강세가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금리 인하는 주식을 바라보며 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보고 한 정책이다. 미분양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지방의 중소건설회사들이 대단히 어려우니 그렇죠. 숨통을 좀 열어주자. 그리고 더 나가서 금리를 계속 인하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약간의 변화,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현금을 다 비축하고 있자.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게 살겠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잖아요. 네. 아무도 돈을 안 쓰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건전하게 생각할 때 지출할 핑계를 좀 주자. 이거 저기 은행 예금 넣어봐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이 돈으로 우리 그냥 예를 들어서 지방에 경치 좋은데 우리 세컨드 하우스나 살까? 이걸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정책이잖아요. 이런 마음의 핑계를 만들어주는 게 정책인데 네. 그 핑계를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보면 부동산에는 좀 훈풍이 있다. 그러나 주식은 어렵다. 그 본질적인 영향은 외적인 게 더 많다라는 거고. 근데 아까 그 우리나라 올해 기준금리 인하가 한 3번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혹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더 좀 낮아지고 있잖아요. 원체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러면 한국과 미국 사이 어떤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 늘 따라붙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4.25, 한국이 2.25가 되면 정책금리 만약에, 차이가 이제 2% 포인트가 나니까 굉장히 크게 정책금리 격차가 벌어지는데 네. 이 정책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걱정이 두 가지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게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 금리가 낮으니까 돈이 해외로 좀 나가지 않겠냐.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들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미국 금리는 저렇게 높은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금리들이 다 또 전부 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달러 강세가 글로벌하게 벌어질 때 아시는 것처럼 부채를 많이 빌려고 한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우리가 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중남미 외채 위기 그리고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모두 미국 금리 인상기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지금까지 아직 3%에 묶어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입장에서 조금 핑계거리가 하나 생긴 게 핑계거리요. 요새 환율이 좀 안정을 잡고 있다.
사실 이게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만 거의 뭐 한 1,470원대에서 30원대 내려오니까 그때 안정된 걸로 보이죠. 무서웠죠. 1,500원 간다 막 이런 얘기 예, 나오고. 그때 특히 하루에 거의 한 100원 오른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환율 급등이 나타날 때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때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외환시장의 여건이 좀 저희들끼리 이제 오르냐 내리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네. 하루의 환율 변동폭이 10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냐 아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동성 하루에 20원 30원이 움직이면 사업하는 분들은 예측이 안 되죠. 예측도 안 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이게 하루 상관으로 수익이 1, 2%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 그 상장기업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한 6%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라고요. 네. 근데 마진 1% 2%가 환율에 의해서 오늘 팔았냐 내일 팔았냐로 결정되면 이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외환시장의 환율이 내리냐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루에 30원씩 40원씩 움직인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래를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고 또 반대로 환율이 그래도 10원 안쪽에 붙었다.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어떻게 했던 그는 일단 나중에 우리가 고민할 일이고 네. 지금 당장 우리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안정돼 있는 걸 보면서 특히 설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네. 농산물 물가 좀 더 이게 희망이지만 안정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본다라면 저는 금리 인하를 그렇죠. 일단 용기를 내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죠. 물가도 환율도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또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현재도 1,431원 정도까지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내려왔네요. 이번 금통위회에서 그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성장률 전망치도 좀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작년 11월에 2025년 우리 경제를 한국은행이 이제 전망할 때 한 1.9%로 제시했다가 이번에는 한 1.6% 정도로 공식 수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내리지 않겠나. 더요? 예. 여기서 더요? 예. 1.6보다 예, 더 낮죠? 예,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낮추게 일단 지금 저희들이 좀 경제 분석가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이럴 때 이제 좀 이게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네네. 어느 숫자를 말씀하시려 이렇게 뜸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가계 부채가 너무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절대 숫자 자체는 1,927조니까 가계 신용이 그렇죠. 가계부채 금액 자체는 계속 사상 최대예요. 예, 사상 최대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GDP가 역사상 그렇죠. 최대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경제가 성장하니까. 네, 그리고 은행에 예금이 그렇게 많은데 은행들 그러면 대출 안 하고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의 그 절대액이 역사상 최대다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역사상 최대 규모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동의 반복에 불과하고 네. 중요한 건 이제 GDP 대비 가계 부채 또는 가계 신용을 봐야 되는데 네. 2020년 말 21년 초가 우리나라 이제 가계 신용이 한 85% 정도 GDP에 차지했다 이제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75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0% 포인트가 줄었어요. 이제 그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부채가 10% 줄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이게 벌어지냐면 가계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 임금도 소득도 늘었을 거잖아요. 네. 늘었는데 부채를 줄였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 지출을 줄였다. 네.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 작년 4분기에 더 좀 가팔라진 면도 있다. 경기 둔화되는 걸로. 예, 그러면 이번 1분기는 어떨까요? 더 줄겠죠, 그죠? 네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의 소비는 나의 매출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제 이걸 디레버리지라고 부르는데, 네. 디레버리지가 부러지게 되면 이제 경제는 거의 이제 거의 저혈압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쓰는 게 아니라 쓰던 레버리지를 갚아버리면서 부채의 규모 이제 줄이는 것. 그러면 이제 경제에 어떻게 보면 건전성은 나아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활력이 떨어지는. 아니요, 건전성도 건전성도. 나빠지죠. 왜냐하면 연체가 올라가겠죠. 그 어떤 자의에 의한 게 아니니.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의해서 이게 강요됐겠죠. 첫 번째는 이거 우리 이대로 부채를 지고 있으면 나 큰일 났어 하고 줄이시는 것 때문에 줄어든 거를 저는 아까 약간 강조했지만 사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연장해주면서 금리를 더 올린 거라고 봐야지 않나. 그래서 정책 금리는 인하됐지만 대출 금리는 작년 12월에 굉장히 급등했던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가중 평균 금리라는 거에서 우리가 다 확인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금리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줄이거나 소비를 줄인 면이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이제 예대 마진이 엄청나게 커져서 1금융권은 좋겠죠. 근데 이제 2금융권은 1금융권에서 밀려간 분들이 가는 데인데 그렇죠. 그 2금융권 연체율이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나 이런 거 보면 모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 연체율 10%를 기록한 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양극화가 왜 이렇게 심해요라고 이제 물으시면 대책 없이 디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다. 이 디레버리지가 들어갈 때는 두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가계 대출을 줄이라고 했으면 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채찍만 휘두른다고 세상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뭘 해야 되냐 금리도 좀 낮춰주고 사실은 정부 정책 금리도 좀 낮춰주고 그리고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렸어야 되는데 네. 23, 24, 25 올해까지 3년 연속 역사상 최악의 재정 긴축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좀 가고 있죠. 예, 그래서 특히 일반 정부 회계가 절대 금액이 줄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 모양이냐 그리고 작년 12월에 있었던 그 사건 말고도 왜 이렇게 내수 불황이 심각한가 수출이 이렇게 괜찮은데 경상흑자가 1,000억 불이 나는데도 왜 이런가에 대한 답이 이 지금 두 가지의 엇박자 가계 신용 가계 부채를 줄이는 거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숨통은 튀게 하고 이걸 줄여야 되는데 전방위로 다 줄이니 이제 가계 입장에서는 소비 줄이는 거 말고 답이 없는. 이게 참 그 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얼음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 뛰어다니면서 이제 술래가 누구 잡으려고 할 때 다들 얼음 하면서 이제 멈춰 섰는데 누구 하나라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땡땡땡을 해줘야 하는데 얼음 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땡 해주는 친구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가계 기업 정부가 다 얼음 이러고 있으니 이 얼음땡 놀이가 돌아가질 않는 거네요. 거기에 이제 트럼프까지 11월부터 실제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11월, 12월 미국과 한국 내에서 연이어 벌어진 이런 정치적 사건들 거기에 추경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만 지금 이루어지지 3달째 추경이 진행되는 징후를 우리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안 도는데 땡 하는 사람이 없는.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 앞에서 또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또 이제 계산을 하고 있으니 같이 다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나를 언제 땡 해주러 나오나. 그냥 이제 몸이 막 비틀리겠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4분기 경제 성장률 속보치 나왔을 때도 2.3이었고 이번 주에 그 잠정치 나오게 되는데 2.3% 정도의 미국 경제 성장이면은 여전히 훌륭한 거죠. 예, 과열이죠. 물론 예상치보다는 조금 지난번에 그 속보치 때 조금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뜨거운 상황. 예, 그 무역 적자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이제 조정이 있었던 조정 폭은. 예, 그게 그 성장률이 나쁜 것처럼 나오지만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입 수요가 엄청 많은 거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니까 네. 관세 붙을 거라고 수입을 엄청 늘린 거죠. 그 전에 물건을 수입한 거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거의 뭐 미국 경제는 호황 정도를 넘어서서 폭주하고 있는. 미국만 좋은. 예, 미국만 좋은 상황이죠.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친구만 혼자도 덩치가 커져가고 있는. 그 반대로 이제 중국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1.6 찍었거든요 얼마 전에. 예. 그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결국 향후 10년 미래. 이 나라 경제의 미래를 측정하는 어떻게 보면 온도계인데 네. 중국은 1.6인데 같은 날 미국이 얼마냐면 4.6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중 뭐 경제력 역전 이런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자취를 감췄잖아요. 그런 걸 보면 딴 나라는 죄다 어렵고 진짜 얼어붙어 있는데 외국만 땡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미국과 한국 간 금리 차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인상 안 하면 다행인
그런 여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워낙 좋으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그쪽은 잘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 그 대한상공회의소가요 지난 17일부터 18일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요. 국내 자본시장 아니면 미국 자본시장 어디를 더 선호하십니까? 거의 55% 가까이가 미국 시장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국내 자본시장 선호도는 23%에 그치고 말았고요.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예, 이제 제가 2012년에 어떤 책을 하나 써서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2012년. 예. 13년 돼서 이제 통용이 됐고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달러 자산을 좀 확보해야 한다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에 조금만 일이 생겨도 환율이 급등하는 나라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조차 전체 자산의 한 절반 이상을 이제 해외로 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 작년 그런데 국민연금이 15% 성과가 난 것도 결국 해외 환차익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 환차익이 난 걸 잘 팔아서 리밸런싱 한다고 저희들이 그러는 건데 국내에다가 폭락했을 때 사면 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가 좋아 나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해외의 여러 여건, 국내외 여건에 따라 환율이 급등하는 나라일수록 달러 자산이나 골드, 엔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우리 국내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환차익 난 걸 실현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탈출했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을 땐 좋거든요. 근데 이제 덩치가 커지면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어지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게 유지, 수선, 보수가 전혀 되지 않은 그리고 좀 큰 물고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양식장으로 이제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된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자회사랑 모회사 동시상장 같은 거. 그렇죠. 이중상장. 이중상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회사의 적대적 M&A 과정을 한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네. 와 우리나라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 정비가 좀 구멍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정말 신의 한 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게 저렇게까지 힘들 일인가. 그러니까 서로가 딱 표결을 하면 될 일인데 네. 표결 전후에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 시장도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른 나라는 주가가 폭락할 때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데 우리는 증자하는 나라다. 라는 걸 많이 이번에 느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여기 투자해야 돼. 이건 가스라이팅이다. 그럼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시장으로 가면 되지. 뭐하러 한국 사람이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건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사실 뭐 돈에는 피가 흐르질 않죠. 아니 돈 많이 벌어서 가져오면 되지. 아 그것도 맞죠.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보면 우리가 뭐 투자로 인해서 뭐 배당이라든지 그런 차익으로 가져온 그 금액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4938님이 그럼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거든요. 오늘 국회 법사위 법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은 좀 다룬다고는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별로 기대 안 합니다. 예. 어떤 측면에서요? 지금 아까 제가 했던 모 회사의 M&A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구멍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국 경제나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가 뭔가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법정에서 가려져요. 그러면서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불투명하다는 거죠. 트랜스페어런스의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 개정을 해본들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의사랑 변호사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구멍을 찾아내서 또 열심히 그걸 갖고 지원을 시키며 없었던 일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법 개정 문제인가 문화의 문제인가 그리고 심판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 편을 드는 건가. 우리는 사실 심판이 경기장에 맨날 뛰어드는 나라잖아요. 심판이라면 주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정부가. 그런 일을 우리가 되게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뭐 국민연금 나온 이유를 오늘 또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예, 저는 삼성물산 모직 합병 전후에서 국민연금을 퇴사했는데 그때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라가 공정한 심판으로서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나라인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정적 분기점에서 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많은 주주가 불확실성에 해소되고 그 고통받고 이러는 상황인데 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모든 게 첫발째는 이루어진다. 거죠. 첫발. 그렇죠. 상법 개정이 그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고 해결할 싶습니다. 거는 아니고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주주를 좀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나라로 가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1090님이 시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러셨어요. 개미스쿨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서 들려드리고 홍춘욱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사교섭 의무 원청회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당론이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 축구법, 기업 발목잡기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조특보 속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가 전체 연방정부 공무원 230여만 명을 상대로 최근 업무 성과를 보고하라고 통보한 데 대해 FBI 등 정보 안보 관련 부처 수장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은 오전 10시 37분입니다. 개미스쿨 시간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와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님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일단은 미국에서 나라를 차지하고 품목으로 공식화한 건 철강, 알루미늄 또 자동차까지입니다. 4월 2일부터 관세 25%.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FTA를 맺어놓은 나라 아닙니까? 네. FTA는 그냥 소용없는 겁니까? 이제 소용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예. 물론 이제 나중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관련해서 그 NGO에서 이제 비정부 기구에서 그 펀딩해서 지금 소송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속지주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 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소송 들어가 있고 네. 두 번째가 FTA 맺은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거예요. 그러나 근데 그거는 거의 트럼프 퇴임 이후에 결정나지 그렇죠. 않을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우리 뉴스 듣기 전에도 했던 이야기지만 모든 일이 소송으로 가는 나라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이 나라의 미래는 사실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은 일단 오늘만 살겠다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다른 우방국들과 얼마나 친하면 FTA를 맺었겠어요. 그렇게 우방국이고 우리의 편이고 우리끼리는 서로 등에 칼을 꽂지 않겠다라는 약속인 건데 이걸 이렇게 무시하고 한다라는 것은 예. 일단 과거 행정부가 했던 건 난 몰라.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관계를 맺었던 거 이제 나는 리셋하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능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상계 관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제일 걱정인데요. 일단 세계에서 이제 가장 관세율이 높은 주요 국가는 인도입니다. 14.3%. 네. 그다음 아르헨티나 14%, 브라질 12.4%, 그리고 이제 세계 4위가 한국 11.1%, 그다음이 남아공 7%, 중국이 6% 정도 나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매기는 관세. 관세. 예, 그리고 미국은 2.7%, 그리고 일본은 1.99%. 이게 이제 월드뱅크 세계은행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들의 관세율이 높고 선진국의 관세율이 낮은데 한국만 비정상적으로 관세율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우리 다 아는 급품목 때문이고요. 어떤 쌀과 쇠고기를 꼭 그게 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꼭 제가 그 이야기 농산물을 이제 우리 시장에 예, 또 지켜야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 WTO나 옛날 비관세 합정 가트 때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 정부가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련돼 있는 관세 장벽들인데 미국이 전체 수출 품목 1위가 원유, 2위가 천연가스, 3위가 곡물인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동차를 두들겨 패서 여기를 열겠다라는 게 확실히 보이죠. 농산물 시장. 예, 그런 것들의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을 보호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 게 결국 우리의 농산물 시장을 열려고 하는 거다. 물론 하나 더 있죠. 이제 미국의 공장을 더 지어라. 늘 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공장을 지어라.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미 조지아랑 그리고 저 알라바마에 네.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있고 실제로 그 아틀란타 주변에 살고 있는 한국계가 20만 명 넘었다는 이야기도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일하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있고 또 우리 동포분들도 많이들 이제 거기가 사업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LA랑 뉴욕 다음으로 이제 크다고. 아니, 그만큼 거기가 커진 이유가 결국 한국 사람들이 말 가고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잘 대응할 거라고 믿지만 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 그 배경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 관세율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관세율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고 그래서 또 압박을 또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걸 이제 누군가가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사람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나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도 걱정이 됩니다. 언젠가는 여기에다 매길 거다 예고까지 한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반도체 관세 만약에 25% 혹은 그 이상을 물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이건 생각이 큰 남았을까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그러니까 0은 아닌데 네. 예, 미국도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한 70% 이상 장악하는 메모리 뭐 반도체에서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HBM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마이크론을 힘이 되겠죠. 그러나 캐파가 안 됩니다. 생산의 능력들이 비교가 안 되는 레벨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이제 고정자본 투자 규모를 보면 그 회사의 미래 생산 캐파를 알 수 있는데 생산 능력을 알 수 있는데 네. 마이크론은 굉장히 최근에 몇 년간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던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투자 규모를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장 삼성전자 한 회사의 연구개발비가 30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액의 8% 9% 상당을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관세를 부과해서 뭐 수입을 막겠다 하면 이제 원가 경쟁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미국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계 시장 70% 정도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때 가격을 충분히 전가할 수 있고 그렇죠. 그걸 사서 쓰는 업체들이 또 부담이 될 테고. 예, 뭐 마이크론을 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증설한다고 그 캐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려받을 것인가 하면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소비자들의 충격이 크고 또 이 반도체 안 들어가는 품목이 하나도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가장 직접적 전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아까 자동차와 반도체가 왜 다른지는 금방 느끼셨겠지만 자동차는 미국의 빅3 플러스 테슬라 이 네 회사가 충분히 미국 시장을 커버할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반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거기 가서 200만 대 이상을 팔고 있는 2천만 대 중에 200만 대니까 시장 점유율 10%. 네.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우리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생각만 한다면 그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관세를 FTA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했을 때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미 반도체 수출 중지를 하면 주가는 폭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도 비명이 난리 나죠. 네, 그거를 이제 꼭 서로가 그런 상태까지 안 갈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뒤에 미국이 노리는 바가 뭔가 이런 걸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좀 다르다. 또 하나 챙겨봐야 될 게 지난주에 나온 소식입니다. 아직 그 확정은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가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38% 부과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선 쪽에 많이 쓰이는 두꺼운 철강 재료들인데 중국산이 너무 싸게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를 더 많이 매겨야겠다. 이거 아닙니까? 좀 영향은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진작했어야 될 일입니다. 진작. 예, 지금까지 안 한 게 솔직히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중국이 한한령, 네. 예, LG그룹의 백화점, CJ그룹에 있었던 영화관, 그리고 지금 가동률 0.5%를 기록하고 있는 기아차 충칭 공장, 그리고 지금 매각 대열에 가세돼 있는 현대차 북경 공장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한국은 미국, 중국 이런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포지션이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못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공격해도 되는 대상이 동네 북이 됐던 게 한국 경제 지난 한 8년 정도의 역사였던 거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우리가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알게 된 거죠. 아, 중국 내수 시장이 한국의 제2 내수 시장이 될 거라는 꿈은 이제 깨야 된다. 예,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의 시대가 왔는데 우리만 우리 서로 경제적으로 이해가 되는 협력하면 서로가 좋지 않아? 우리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들끼리 서로 수출해서 잘 살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걸 뼈아픈 고통 속에 이제 느낀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중국의 철강 공장들은 생산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낮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덤핑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왜냐하면 여기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중국의 철강 공장들 이렇게 저는 기업 탐방을 몇 번 가봤는데 네. 뭐 그 바오산 철강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철강 회사들이 저 같으면 그냥 가서 그 포항이라든가 여천에 있는 그 거대한 철강 공단을 생각했는데 공장과 공장 사이를 가는데 4시간 걸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옛날 마오쩌둥 시절에 만들었던 그 토로 공장이라는 아주 굉장히 레벨이 낮은 그런 제철소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회사로 만든 거지 그 구조 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생산 비용도 높고 굉장히 공해가 심해요.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량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건설로 다 충당을 하다가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건설 부문 비중이 이번에 5년 사이 24%에서 17%로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7%포인트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물량이 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도 좀 여쭤볼게요. 또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이야기인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이를 좀 종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신경을 쓰고는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조금 전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만 나토에 가입을 해야 한다. 나토에 가입이 되면 내가 대통령에서 물러날 용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나토에 가입시켜주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광물에 더 좀 생각이 많은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질은 뭡니까? 예, 이제 서로가 지렛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트럼프 진영에 가서 우크라이나 히토류와 중요 광물을 미국에 제공하기로 이미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먼저 제안했다는 먼저 거죠? 제안했습니다. 우리 광물의 소유권 절반 줄게. 우리 대신 도와줘. 개발해달라. 개발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 도와줘. 우리한테 투자를 해달라.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오케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기금을 하나 만들 텐데 펀드를 만들 텐데 네. 펀드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거버넌스를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많은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설비를 만들 테니 거기 나오는 거 절반을 가져가면 당신도 굉장히 좋을 거고 1992년 이후 폴란드가 1인당 국민소득이 7배 증가한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당신들을 도와주겠다. 잘 먹고 잘 살게. 대신 우리한테 붙어라. 그러니까 그 미국은 나토를 탈퇴할 계획이니까 거의 확정적이죠.
아니 근데 이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나토라는 어떤 군사 협력체에 우리가 가입을 해야 다시는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나토라는 군사 협력체, 광물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체 어떤 게 나을까요? 후자가 홀랐죠. 경제 협력체가 더 낫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토는 No Action Talk Only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북대서양조약 기구가 아니라 행동 그냥, 없이 말만 하는 그리고 기구다. 더 나가서 그 나토 지역 전체에서 미국의 그 국방비 지출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져온 통계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9,160억 불 정도를 이제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게 이건데 네. 미국은 군사비로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영국이 749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2등인 독일이 660억 불이에요. 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인 규모로 본다라면 미국에 비해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오는 나라들인데 이거밖에 이제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결국 미국에게 그냥 공짜 점심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를 비롯한 동방의 어떤 침공 우려들을 미국의 방어로 다 돌아가고 있는 지역인데 미국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는 그런 거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명무실한 나토보다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미국과 경제 그렇죠. 공동체로 가는 게 낫다. 그리고 광산이나 이런 걸 하는 기금들을 뭐 몇백억 불을 투자를 해줄 테니까. 근데 우리 미국인이 거버넌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의사결정 권한 같은 것들. 요거는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인데 그러게요. 이렇게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이게 레버리지를 양쪽에서 좀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은 님이 시간 연장합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0초 남았습니다.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